그러면 123의 정기안전 기술사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다 잘 보셨죠? 시험은 글쎄 저도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 느낌상으로는 뭐냐면 다른 종목도 이제 계산 문제 이런 거는 좀 많이 자제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서술형 시험 위주로 나오는데 또 그 중에서도 이게 법령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이 줄을 이뤄요. 아마 그게 명확한 답을 요구하는 게 이제 계산 문제하고 법령 문제고,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수험자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답안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바라본 것 뿐이지.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게 사실 뭐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를 떠나서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방향을 뭐 이렇게 잡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또 뭐 토론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출제 경향을 보시면 안전 비중이 확실하게 작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과거에는 뭐 많을 때는 40% 이상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안전 분야 쪽은 거의 20%고 언더 이런 상태고 전기 쪽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도 같았지만 법 기준 관련돼서 비중 자체가 이제 한 30% 수준 정도 돼요. 30%. 근데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 중에 좀 다른 건 뭐냐면 특정하게 이제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면 전기와 관련된 법령을 잘 안 보시거든요. 근데 시험도 시험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현장에서도 법령에 대한 게 자꾸 빠지면 자꾸 본인 임의 판단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법하고 기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비중이 좀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요. 이 법령 문제 중에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KC, 한국전기설비규정이라는 KC와 관련된 문제가 9개 중에 6개예요. 그러면 이 법령 문제 중에 KC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7, 70%인데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평상시에 법령을 안 봤으면 KC에 딱 못에 박혀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나는 KC를 잘 모르는데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KC도 있지만 판단 기준도 현재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나와 있는 이 KC 문제가 KC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판단 기준을 보신 분들은 그 타이틀만 바뀐 것 뿐이지 속 내용의 거의 7, 80%는 판단 기준하고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제 KC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구나, 새로운 규정에 관련된 문제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판단 기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발송 배전 관련된 문제가 조금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어떤 한 특정한 문제는 지난번 발송 배전 나왔던 문제가 이번에 전기안전 나왔어요. 그래서 추세는 거의 뭐 유사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저도 좀 방식을 좀 바꿔서 지금 이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좀 통계를 좀 해야겠더라고요. 보니까 여태까지 출제 경향이나 문제에 대한 유형이나 이걸 좀 통계를 놓고 조금 이게 데이터가 모아지면 앞으로 추세가 이렇게 갈 것 같다, 사전에 전망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에서 추세를 보고 가나요? 그러지 않죠. 네. 출제자 어디에 그렇죠. 근데 사실은 통계 데이터를 놓고 하면 거의 그게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올해 이제 123의 난이도를 보면 이건 제가 판단한 겁니다. 사실 이건 정확한 거 아니에요.
자, 파란색이 상이에요. 문제의 어려운 비중이 이건 좀 상이다.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핑크색이 중간 정도, 보통 정도. 그리고 이제 회색 계열이 기본 문제라고 이제 상했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3분의 1곳씩 거의 유사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특색이 뭐냐면 쉬운 문제는 쉬운 거고 어려운 문제는 어려웠어요. 근데 그 비중이 이제 거의 3분의 1씩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123회에 대한 건.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보면 기본적인 게 30% 정도 나오고 그리고 법령 문제도 거의 30%.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40% 수준은 일반적인 서술적인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거를 이제 지난번 나왔던 것들은 좀 곤란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걸 보면 거의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들은 더 많이 모아져야 분석될 텐데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봤고요. 이 3년치 횟수거든요. 3년치 횟수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그 가장 비중이 높았던 게 뭐냐면 산업안전 쪽이 116회 때가 가장 높았어요. 26%. 근데 이 전에 산업안전이 40% 수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쭉 보시면 거의 이제는 20% 언더예요. 그래서 3년 평균이 전기 부분이 한 83%고 산업안전이 한 17% 정도, 이 정도의 비율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유사하잖아요, 이제. 근데 산업안전 비중이 이제 작다 보니까 사실은 범위가 더 넓거든요, 전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기본적인 거 뺑 나머지는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1교시 할 텐데 제가 사실은 이제 소방 기술사를 봤어요, 저는. 근데 매 교시 작성 시간은 80분 정도씩 걸렸어요. 80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문제를 딱 보면 이렇게 고민은 하진 않거든요. 그냥 뭐가 답이 맞든 틀리든 그냥 작성을 시작해서 80분 동안 쉬는 거 없어요. 그냥 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키는 게 뭐냐면 그림 그린다, 표 넣는다, 어거지로 넣거든. 어거지로 만들어서 넣어요. 그리고 그 한 페이지 1교시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당 한 문제 그렇게 딱딱 배정하기 시작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게 1교시가 11페이지 정도 작성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2, 3, 4교시는 13페이지. 그리고 마지막 4교시는 그래도 좀 예의상 그 14페이지 맞추고. 그래서 근데 시간은 거의 매 교시 한 80분씩 된 것 같아요. 80분씩. 10분 예의가 있어요. 네? 80분이면 10분 예의가. 아니죠. 딱 100분 중에 20분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네. 그러니까는 뭐 시간에 쫓겨서 뭐 못 쓰거나 하는 건 못한 것 같고 단지 이제 내가 정확한 정답을 쓰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부담 없이 어차피 뭐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냥 작성을 하다 보면 뭐 진짜 출제자 의도에 맞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특정한 게 그 소방 쪽에 IoT 관련돼서 소방시설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게 있어요. 제가 공부를 안 해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써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게 25점짜리였는데 6문제 중에 4문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IoT라는 게 눈에 들어왔으니까 25점 문제 그거 IoT라는 그 생각 하나만 갖고 한 3페이지 썼어요. 그때 아까 이제 제가 봤거든요. 답안 작성한 거 보니까. 근데 제가 작성한 게 전혀 틀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어쩔 수 없이 답을 작성할 거라면 아는 특정한 단어만 있으면 거기다가 그냥 다 쉽게 해서 소설을 쓰는 거죠. 물론 이제 시험 결과는 뻔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제가 그 요번에 안전기술사 이거 문제풀이 준비할 때도 보니까 역시나 이거는
우리가 특정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보단 그 문장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가 좀 많이 작용한 것 같다. 그럼 한 1교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제운동 목적 3대 원칙 3요소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교재도 나오지만 무제운동 목적은 뭐겠어요? 무제운동 목적은 재해를 안 일으킨다는 거죠. 물론 교과서적인 얘기도 있지만 무재하자고 하는 거는 재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결정적인 거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자 하는 거죠, 사실은. 기업의 경쟁력이고 국가의 경쟁력이거든요, 무재해는. 그 3대 원칙은 무효 원칙. 아예 재해를 만들지 말자. 전원은 다 참가한다. 그리고 뭔가 선취하고자 하는 선취 원칙이 있다. 이게 3대 원칙입니다. 그 3대 요소는 이거는 다른 건 다 마찬가지지만 최고 경영자부터 자세히 경영에 참여해서 해서 이제 안전 활동을 어떤 직전 라인화 시키고 그리고 직장의 자주 운동에 대한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최고 경영자부터 그 현장에 있는 근무자까지 전체 일체가 돼서 재해를 발생시키지 않겠다. 결국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맞추겠다. 이게 사실은 무죄죠, 사실은.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중에 산업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보건이 있고 그 위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누누이 이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시험 볼 때도 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도저히 생각 안 나갖고 그냥 회사 조직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회사 조직의 장은 대표이사 아니면 공장장이에요. 이분들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혼자 결정을 못하다 보니까 나머지 안전보건 쪽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위임을 받아갖고. 그러면 안전보건에 관련돼서는 여기 이분이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법상에는. 예방계획 수립해야죠. 직접 수립 못하다 보니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뭐 규정 만들어야죠. 교육시켜야지. 산업재해 발생되면 원인조사,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죠. 나머지 근로자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 고용노동부령을 정하는 내용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거를 다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권한을 위임해서 그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들한테 업무를 위임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산업안전보건법 15조에 보면 이 직무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요거는 이제 다 작성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18조 이제 전기의 품질 기준 하고 19조 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 근데 사실 이 19조 요게 사실 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우선 18조에 보시면 품질 기준은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저압만 정해져 있어요. 고압에 대한 품질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은. 저압에 대한 거 110, 220, 380V가 아직 있고요. 그리고 표준 주파수도 60Hz 플러스 마이너스 0.2Hz 이렇게 이제 이게 품질 기준으로 정해져 있고요. 18조에 보시면 18조 이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18조 내용에 별표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별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서 있는 거죠. 이 19조에 보시면 전압 및 주파수 측정 해놓고 이제 그 전기를 판매하는 공급하는 쪽. 그래서 발전 송전 사업자의 경우는 전압과 주파수를 해야 되는 거고, 한국전력 거래소에서는 주파수 그리고 뭐 기타 전기 사업자 등등에서 이제 측정한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박이 수출해야 된다. 결국 뭐냐면 수용가는 해당이 없어요. 공급자, 판매자가
전압과 주파수를 측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19조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중에 이제 이 19조를 작성하신 분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18조 쪽은 다 됐는데 19조에서 조금 그런 거죠. 그래서 보면 전압과 주파수를 측정을 해야 될 그 대상이 이제 기준이 좀 틀린 거죠. 발전 사업자가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방폭전기 기기와 방폭전기 배선의 선정 원칙인데 사실은 이제 이것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답안이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선 이제 방폭 기기에 대한 선정 기준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분류를 볼 수 있거든요. 가스 증기 지역하고 분진 쪽. 방폭은 이제 크게 이제 두 카테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선정 기준은 일단 위험 장소를 이제 선정해야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0종, 1종, 2종에 대한 거. 네. 그리고 방폭 구조에 대한 표준 환경 조건하고 위험 장소의 환경 조건. 이 조건도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어떻게 하면은 다 가스하고 증기예요. 여기부터가 이제 분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방폭 구조에 대한 선정 기준은 이렇다. 근데 여기에 이제 분진이다, 가스 증기라는 건 명시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폭 기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가스 증기가 관련되어 있는 것만 나열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선에 대한 선정 원칙은 이제 본질 안전, 그리고 내압 방폭, 케어 배선 공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안전증에 대한 것까지. 그리고 분진 방폭 지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가스하고 증기를 다 나열했는데 제일 좋은 건 가스 증기를 구분을 해서 한 페이지 정도에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게 안 된다 하면 아예 그냥 한쪽 분야 있잖아요. 가스 증기가 많이 했으니까 가스 증기 쪽으로 놓고 그것만 작성하셔도 여기서 요구하는 그 답안의 방향하고는 뭐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내용 보시면 본질 안전은 뭐 비본질로부터 영향이 없도록 하는 거고 내압 방폭 좀 많은 거죠. 나사산 5산 이상 그리고 뭐 드레인 밸브 설치하고 거기에 이제 내압 방폭용 프레시블 사용하고 그리고 실링 쪽에 이제 화염 전파 방지를 위해서 피팅 쪽 보면 이제 실링이나 컴파운드 충전한다. 이거는 뭐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자, 5번 문제. 이 문제는 사실은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환경만 쓰시면 돼요. 제일 좋은 환경. 그래서 누전 차단기 설치 환경에 대해서라. 사실 이거는 그냥 누구든지 선택해서 작성만 하시면 점수를 다 부여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전 차단기 설치 환경이라고 딱 해서 요것만 작성하고 10점 답안을 작성하시려면 내용이 많잖아요, 또. 그 한 페이지 작성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누전 차단기 목적이 뭐다? 설치를 왜 하는가? 이 설치 목적을 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 설치 환경에 대한 거는 이렇게. 설치 환경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좋은 환경 조건만 작성하면 돼요. 온도, 습도 맞아야지, 분진 없어야지, 그리고 뭐 외부에 영향이 없게끔 먼지 들어오면 안 되지, 그리고 비 들어오면 안 되지, 그리고 폭발에 대한 이런
어떤 증기에 대한 그런 것도 없어야지. 하여튼 무조건 좋은 환경이에요. 다시 요거는 이제 그 설치를 하기 위해서 차단기 업체에서 이제 이런 그 조건에 설치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 이 문제는 작성만 하시면 다 기본적인 건 하에있다. 뭐 이런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창이 환경 기초능력을 갖고 문창이 설치할 장소에 환경을 중에서나 어떤 게 어떤 해로에 쓰라는 그런 것도 하는 그런 건 안 돼요. 아 이거는 글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얘가 이게 정답입니다라고는 이제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법령으로 나와 있으면 좋은 나올 것 같지 않아서 문창의 설치 환경 물론 좋은 거 설치해야 참 좋지만 근데 네. 그거는 좋은 환경에 쓰는 게 아니고 나쁜 환경의 거를 감지하라고 만드는 문창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나쁜 환경을 감지하는데 걔를 설치하는 장소는 나쁜 환경에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걔는 그 차단기 설치 목적은 나쁜 환경에 있는 거를 검출하지만 차단기 설치하는 그 장소, 차단기가 있는 장소는 그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환경에 있는 거를 소스를 끄집어내서 차단기만 거기다 넣어요. 환경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으로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좋은 답안 하나 만들어줄 수 있는 뭐냐면요. 누전 검출 장소 환경에 대한 거 쓰시고 여기다가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니까 설치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 안전 방폭 구조 보면 위험 지역과 비위험 지역을 구분해 놓잖아요. 그 하나의 세트인데. 그래서 이렇게 답안을 보고 작성하셔도 상당히 유효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시험 볼 때 사실 이런 걸 좀 많이 써먹었어요. 사실은. 사실 이제 뭐 다른 얘기지만 지하 주차장에 뭐 그 화재 관련돼서 맨날 집에 지하 주차장 맨날 들어가니까 그 주차장 대충 그림 그려갖고 차 하나 놓고 그리고 요즘 이제 콘센트에 꼽아서 그 충전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사실 그거 뭐 완전 독창적인 그림이죠. 근데 맨날 보는 거니까 그런 걸 또 이제 도식화해서 하는 것도 보는 사람은 그림으로 보면 금방 알아채거든요. 자, 감전사고 통전전류에 따라서 이제 최소 감지전류, 이탈 한계 전류, 심실세동 전류. 근데 여기서 이제 최소 감지전류는 뭐 거기까지 했는데 이탈 한계 전류를 과연 가수 전류로 볼 거냐, 불수 전류로 볼 거냐, 뭐 그런 게 좀 고민이 될 수도 있고요. 심세동 전류야 어차피 되는 거. 자, 근데 이탈 한계 전류는 사실은 정하기 나름이에요. 아니, 나는 이렇게 내가 작성한 거는 이쪽 방향으로 보고 갔다. 자, 우선 이제 그 전류와 인체의 반응 보시면 최소 감지 전류는 전류가 제로점부터 해서 그 진짜 고통 없이 내가 느낄 수 있는 전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남성이 착용 주파수 상태에서 한 1mm 정도, 여자는 남자의 한 3분의 2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근데 주파수가 더 저주파수가 더 위험하고 직류보다는 교류가 더 위험하다는 거죠. 이탈 한계 전류가 가수 전류, 불수 전류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수 전류는 인체가 자력으로 이탈할 수 있는 전류고 불수는 자력 이탈할 수가 없는 전류다. 그래서 이제 직류 교류를 이 정도로 구분해 놨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오스트리아에서 실험을 아주 옛날에 했던 그 자료에서 그 이후로 계속 그 실험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무슨 동물적 실험을 많이 했겠지만 수치가 조금씩 이제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자, 심세동전류는 우리가 이제 달젤에서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116이라는 상수도 있긴 있지만 이렇게 해서 그
심세동 전류를 갖다가 이제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 표를 한번 딱 정리해 보니까 최소 이탈 심세동. 근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얘가 가수 전류였어. 내가 분명히 이거 표를 외울 때 최소 가수 심세동 이렇게 외웠다고 했을 때 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순간적인 바뀔 게 뭐냐면 내가 가수 전류라고 외웠어도 물어본 거는 이탈 한계 전류니까 그때 딱 말을 바꿔쳐야 된다는 거죠. 요구하는 답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수치가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물어보는 답이 답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표를 하나 만들면, 그래프를 하나 만들면 얘가 이제 전류를 치고요. 여기가 고통 정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전류가 이건 미리암페어, 1mA 이게 많이 미리암페어로 쳐요. 이거는 최소 감지 전류. 얘는 무슨 이탈 한계 전류. 얘는 심실세동. 물론 이더프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전류 증가에 따라서 고통이 이렇게 늘어나는구나.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왜냐? 거의 똑같은 답을 작성하는데 얘가 하나 튀어나오면 뭔가 좀 고민했다는 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채점자도 인간이면 좀 잘 봐지겠죠. 자, 이거는 이제 전격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완전 기본 문제로서 얘 선택해서 다 작성했죠. 거의 다 선택했어, 이 문제를. 거의 다 작성합니다. 그런데 점수는 높지가 않아요. 왜냐? 거의 유사한 교재로 기본적인 건 다 다뤘는데 그리고 거의 다 이거 선택하다 보니까 선택했더라도 점수가 이렇게 높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객관식처럼 맞다 안 맞다 하면 괜찮은데 얘는 점수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기본 문제를 아무리 작성을 잘해도 점수가 높지 않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런 이제 상대적인 게 있죠. 자, 전격 전압은 차단기에 적용 가능한 최대 공급 전압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전격 전압에 대한 그 산출식은 이렇게 이제 적용. 자, 전격 전류는 여기서 빠져서는 절대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 전격 전압 주파수 상태에서 허용 온도를 초과하지 않는 연속 사용한 전류. 여기서 이 말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온도 상승 범위를 넘지 않고 연속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류 값을 이제 전격 전류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격 차단 전류는 전격 전압과 조건이 정해진 상태에서 표준 동작 책무에 따라서 차단기가 차단할 수 있는 최대 단락 전류 한도를 전격 차단 전류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 단락 전류에 대한 산출식은 이렇게 이제 산출. 거기서 통상적으로 다 이렇게 쓰잖아요. 좀 더 특이하게 좀 네? 쓰려면 어떻게? 통상적으로 다 이렇게 쓰는데. 네. 특이하게. 그거 만들어야지. 타월 만들어야지. 제가 요거 설명해드릴게요. 자, 차단 용량은 마찬가지로 이제 차단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다. 그 차단기 용량이 충분하지 못하면 이제 탈락 시에 차단을 못하고 이제 상위로 넘어가거나 하겠죠. 자, 금방 말씀하신 이거를 좀 뭔가 다르다고 했죠. 사실 뭐 얘만 한다 얘기할까요? 전격 전류. 전격 전류는 이게 생각나시죠? 배선하고 요 차단기. 물론 얘는 저압이에요, 저압. 저압인데 배선에 대한 얘가 이제 뭐
뭐 설계 전류라 하죠. 얘가 허용 전류라고. 여기가 전격 전류잖아요. 차단기 전격. 이건 저압이지만 배선에 대한 허용 전류 이하에서 차단기 전격을 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보면 차단기 전격 용량보다 더 큰 배선에 대한 케이블 사이즈 정하라는 거죠. 물론 여기다가 이제 얘는 고압, 특고압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해놓고 뭔가 처단하면 저압인 경우는 이런 그 원칙에 따를 수 있다라는 거. 저압 배전 방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캐스케이딩 현상하고 대책이에요. 발석 배전 기술사 122에다 놨던 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그냥 이쪽으로. 그래서 캐스케이딩 뭐냐면 그 주차단기가 단락 시에 발생됐던 그 용량을 견디지 못하고 그 위로 넘어가서 상위 차단기가 이제 같이 협조해서 동작하자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캐스케이딩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S2 지점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분할을 이 분기 차단기하고 주차단기하고 분할해서 하라는 건데 여기는 이제 원칙이 있어요. 이 분기 차단기 얘가 차단할 능력을 다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얘하고 분담하자는 건데 단락 시에 그 사고 전류를 차단한 다음에 이 분기 차단기는 다시 사용해야 된다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캐스케이딩은. 그러다 보니까 기계적인 거, 열적, 아크, 요 에너지가 이 분기 차단기보다는 낮아야 돼요. 결국 뭐냐면 혼자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얘가 먼저 끊어지고 바로 끊어지든지 아니면 동시에 끊어져서 결국엔 개방점을 한 곳이 아닌 한 개 이상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하위 변압기가 차단되는 것과 동시에 그 옆에 있는 백열 변압기까지 상위 차단기까지 다 동시에 차단되는 것을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질문 이 문제에서는 그쪽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아 요게? 네. 배전 방식에서 캐스케이딩 현상이니까 차단기 캐스케이딩 방식이 아니고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그렇게 보셔볼 수 있다. 근데 사실 제가 요 답안을 거기서 끌고 왔거든요. 여기서는 네. 저도 못 쓰겠지만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전혀 뭐 다른 것 같지는 않아서 거고. 대체로 옆에 이제 변압기와 변압기 사이에 충전하고 그렇게도 뭐 이렇게 했다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배전 방식에서 네. 근데 사실 제가 요거는 그 문제가 바로 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답안을 그냥 끌고 왔어요. 사실은. 방식으로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더 정확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게 정확한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답을 못 썼어요. 그래요? 정확한 그 답을 대인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그런 것뿐이었지. 그래서 이게 문제풀이를 할 때 항상 이게 정답입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바라본 게 그냥 그 120에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어차피 저압 배전에서 MCC를 저압해서 사용하다 보니 저는 이렇게 이제 바라본 거죠. 왜냐하면 얘도 어떻게 보면은 저압 배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바라본 거는 그 10카 이상 되는 경우에는 캐스케이딩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판단 기준에서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요게 이제 그 KC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 겁니다. ESS의 그 DC 쪽 전로에서 지락 검출 방식을 설명하라고 돼 있어요. 지락 검출을 해라. 근데 사실 지금 이 지락 전류 검출 방식에 관련된 게 아직 정확하게 진짜 그 DC에 관련된 지락 성분을 검출할 수 있는 게 명확하게 뭐 제품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아직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냐면 KC 243.1.4에 나와요, 저 얘기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단 기준이 아직 유효해요. 올해 연말까지. 판단 기준 291조도 나와요, 이 얘기는. 그래서 KC가 아니라 판단 기준만이라도 알고 계셨으면 작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통의 변압기 결선별로 봤을 때 보호 장치에 관련돼서는 그 우리가 주로 IMD, GFD 이 브랜드로 이제 그 보호 장치를 적용한다라고 이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 KC나 판단 기준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이제 업계에 나온 제 자료입니다. 지금. 근데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주변에 있어도 사용 못해서 제품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인 것처럼 제품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 없는데 이거는 이제 업계에서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IMD나 GFD나 거의 유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연을 감시하고자 하는 그 장치가 상전선과 여기 이제 접지 측 사이에 그 장치를 연결한 다음에 여기서 지락이 발생됐을 경우에 어떤 계측 회로로부터 폐회로가 구성이 되면 결국 여기 흐르는 전류, 지락 전류 IM은 절연장 그 RF에 비례해서 이제 여기서 계측하고자 하는 요에서 이제 그 전압 강한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이 원리로 그 지락을 검출한다. 물론 지금 설명되어 있는 건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뭐 제시나 이런 걸 갖고 하게 되면 DC 성분 같은 경우는 AC 성분처럼 그 유도작의 형성이 그렇게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DC 검출이 되게 어렵다고 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이 DC 측, 이 ESS가 있고, 물론 이제 여기서 그 인버터를 통해서 이제 그 교류 측으로 넘어가지만 그 전에 이제 요 장치를 넣어서 이제 지락을 검출한다. 물론 이제 경우에서 요거 두 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개 있어요. 다른 쪽에도 어떻게 봤냐면 그 전류를 AC, DC를 다 검출할 수 있는 방식이 이 홀소자 방식이 있어요. 홀소자 방식. 사실 홀소자가 뭐냐면 전동기에서 보면 위치 검출용 소자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제시티는 그 교류측에 사용하고 그 홀시티, 홀소자를 이용한 시티는 직류측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직류측 후단에다 이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양단의 전류차가 발생이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지락이 없지만 한쪽에서 만약에 그 지락이 됐어요. 얘가 만약 지락이 됐어. 그러면 얘는 전압이 제로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상태 놓고 얘가 0에서 얘가 5V, 얘가 마이너스 5V라고 치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양쪽에 똑같이 전압이 떴을 거라는 거죠. 물론 이제 부호만 바뀌겠지만. 근데 만약에 지락이 됐어. 우리 그 발전기에 대한 기본 수식에 보면 지락 전압은 제로잖아요. 얘가 5가 제로 될 것이다. 그 나머지 얘는
이쪽으로 다 쏠리기 때문에 얘는 10V가 뜰 거라는 거죠, 이쪽에. 그래서 그 여기에 양단에 전이차가 생기게 되면 그걸 갖고 이제 지락 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기본 컨셉이 있는데, 근데 그 홀소자를 이용한 CT는 상품화가 돼서 이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직 정확한 이런 차단기 써라라는 거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기준이 9월 1일자부터 시행할 거야, 아마 이거요. 그렇잖아요. KC가 게시가 됐는데 이 장치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가 그 부칙을 본 것 같아요. 그 규정상에. 그래서 요거는 자본 작성하기가 조금 상당히 난해했을 것 같습니다. 자, 변압기 절연 방식 종류는 이거는 이제 다 그 기본이죠. 그래서 이제 전절연, 저감절연, 단절연, 균등절연이 있고, 그래서 각각에 대한 특징은 이렇게 뭐 전절연 같은 경우에는 비유효 접지 방식, 그다음에 델타 결선, 그리고 저감절연은 Y 결선 상태,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단절연은 중성선 접지인데 이건 직접 접지에 해당돼서 이제 중성선으로부터 3분의 1씩 단결해서 절연된 것을 그 낮출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균등절연은 역시 이제 델타 결선, 비접지 방식에서 적용을 하는. 자, 11번 문제, 분진에 의한 정전기 발생 특성과 대책이에요. 사실 이제 이게 분진이 사실은 분진 방폭 문제가 112회인가 그때 한번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분진에 의한 정전기 발생 특성은 보시면 분말에 대한 이동 과정에서 분말과 표면 사이에 표면 마찰 및 분자, 그러니까 입자, 분말 입자 간의 마찰이 해서 이제 광범위하게 형성이 됩니다. 특히 또 분진에 의한 정전기 폭발이 났을 때는 특징이 뭐냐면 1차보다는 2차, 3차가 더 위험하다는 거죠. 바닥에 퇴적되어 있는 분진이 1차 폭발로 부유가 되면서 연쇄 폭발하게 되면 더 위험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분진 폭발 위험 장소는 구름 형태에 대한 가연성 분진에 존재하기 때문에 분진 공기의 폭발성 혼합물에 대해서 그 점화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장소 구분은 뭐 20종, 21종, 22종으로 구분해서 가스전기 방폭 구조의 0종, 1종, 2종하고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항시 위험한 거냐, 간헐적으로 위험한 거냐, 아니면 뭔가 이상 상태가 발생했을 때 위험한 거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책은 뭐냐면 아주 쉬워요. 대책은요. 왜냐하면 분진 폭발이니까 정전기로 인한 문제만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분진을 없애. 어떻게 없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분진 발생할 만한 설비를 구조를 개선해요. 금속 분리장치 넣고 재진 설비 넣고, 그리고 저만 없으면 폭발 안 하니까 뭐 접지하고 뭐 불활성 가스 넣고 폭발 장치 부어 방폭하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자세한 내용을 작성을 할 수는 없지만 분진에 의한 정전기 문제니까 폭발을 해. 여기 분위기가 있고 점화원이 있잖아요. 정전기도 보시면 접촉과 분리하잖아요. 얘를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분진에 의한 정전기 발생이라고. 네? 어느 거요? 이 분진에 의해서 정전기가 발생되는. 그러니까 사실 요거예요, 요거. 분진이 다른 거하고 접촉 분리하거나 아니면 분진 간의 입자 간.
그래서 그 주변에는 항상 어떤 그런 폭발에 대한 물질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대책은 뭐냐면 정전기로 인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는 인체에 대한 전격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화재는 폭발해요. 아까 교수님 말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플로차트 해도 됩니까? 관계없죠. 이건 이제 서술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두 가지라는 거, 그 발생 문제는. 정전기, 그러니까 분진이든 가스증기든 문제가 없으면, 피해가 없으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해는 두 개밖에 없거든요. 전격, 아니면 화재 폭발이에요. 화재가 좀 넘어가면 폭발이 되겠지. 그거 두 개 놓고 그냥 그거 원인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폭발이었다. 분위기 조성을 안 하면 되잖아요. 저만 없애면 되잖아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얘를 방폭하라는 거예요. 자, 정전기도 접촉, 분리 둘 중에 하나 없애면 돼요. 접촉을 시키지 마. 분리하지 마. 사실 여기서 우리가 소설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기술사 시험에 대한 가장 그 단점이자 장점이 뭐냐면 얘만 알아도 소설 능력 갖고 한 페이지 그냥 작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자꾸 문제를 놓고 문제 답을 끄집어내려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꾸 고민스럽고 이게 맞나? 틀리나? 그래서 답안을 작성할 때 처음에 잘 가는 것 같아. 쭉 가는 것 같은데 답을 요구하는 건 이건데 계속 가. 그래서 쓰다가 자꾸 문제를 쳐다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다가 틀리면 되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봐. 계속 써. 쓰다 보면 문제 보니까 어이? 전혀 딴 방향으로 갔네. 그러면 여기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문제를 현재 요구하는 답안처럼 작성하는 듯이 맞춰서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아마 제가 그 기술사 처음 시작하실 때 절대 지식적으로는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있다. 그러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고기에다가 흑색이 아닌 전혀 다른 펜으로 요것만 거놓고 쓰다가 다시 쳐다보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쓰다 보면 내 의사 관계없이 답안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자, 12번 문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문 작업 왔다. 그럼 작업은 전중 후로 반드시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게 정전 작업 요령과 관련돼서 작업하기 전에 뭐하고 작업 중에 뭐하고 작업 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5대 안전수칙을 각각 설명해봐라. 근데 5대 안전수칙이 그 ISSA에서에게는 정전 5대 수칙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각나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 그거로 가는 거죠, 사실은. 자, 정전 작업 요령에서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는 이거는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작업 전은 일단 책임자 정해져 있죠. 인력 구성되어 있지. 그리고 그 로토에 대한 거 준비해야겠죠. 뭐 단락 접지도 해야겠지. 정전한 여부 하겠지. 이거 이제 작업 전에 작업 전에 이런 거 다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말고 되게 많아요. 쓰자고 하면 보호구, 방어구 다 준비가 됐나, 인력 다 됐나, 사람 컨디션 괜찮나. 이거 하게 되면 엄청 많죠, 사실 할 거는. 작업 중에는요, 할 게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해진 대로 작업만 하면 돼요. 왜? 이미 이전에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자, 작업 중에 지휘자 위에서 지휘가 다 되고 있냐 봐야 되는 거죠. 단락 접지 됐나 누나 육안으로 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근접 활선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좀 방호 장치가 제대로 돼 있나.
자, 작업이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작업 전에 했던 거 다 철거하면 되는 거죠. 반대로 돌리면 돼요, 반대로. 뭐 단락 접지 철거하고, 표지, 로또 장치 철거하고, 작업장 위험 여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개폐기 투구해서 송전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후에 대한 내용은 작업 전에 있는 내용을 다 뒤집어내면 얘를 다 원위치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작업 전 사항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작업 중, 작업 후에 대한 내용은 암기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작업 전에 했던 내용을 원위시키는 게 작업 후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수칙 먼저 나오고 해도 상관없는 거죠. 관계는 없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예의상 이렇게 순서를 물어봤는데 좀 맞춰주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5대 안전수칙은 제가 이제 그 ISA에서 얘기하는 5대 수칙을 했습니다. 작업장 전원 차단하고 투입 방지시켜라. 이거 노트 장치라는 거죠. 무전함 여부 확인해라. 얘는 이제 검정기 확인해봐라. 그리고 단락 접지시키고, 그리고 작업장 보여라. 울타리 치든 아니면 어떤 감시할 외치하든. 근데 사실 여기 이렇게만 딱딱 쓰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부연 설명을 좀 쓰셔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5대 안전수칙을 쓰라 했는데 그래도 좀 예의상, 우리가 예의상 간략한 부연 좀. 자, 마지막 문제 13번 문제는 KC 232.41.2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 케이블 트레이 선정 기준을 설명하시오. 자, 이것도 판단 기준 제 194조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나와 있는 거에 판단 기준을 KC로 옮겨놓는 거예요. 뭐 선정 기준을 보시면 뭐 트레이에 대한 안전율은 뭐 1.5 이상을 할 것, 뭐 금속재의 것은 적절하게 방시 처리를 하고 내시성 재료, 도금 같은 거에서 이제 부식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뭐 하중 충분히 견디어 있죠. 그 접지에 관련된 것도 지금은 접지 공사를 저압 같은 경우에는 3정 접지하고 특고 이상 같은 경우에는 고압 이상 같은 경우에는 1정 접지하라고 돼 있잖아요. 단 거기서 KC가 바뀐 게 뭐냐면 접지 공사는 그렇게 말을 안 한다는 거죠. 제가 그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KC 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게 있을 거예요. 고압 이상은 1종, 뭐 저압은 3종, 저압 중에서 400V 넘는 건 특3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KC에서는 접지 나오면 140절 보십시오라고 그 돼 있다. 140절 내용을 따라간다. 특정한 거 아니면 다 그렇게 돼 있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트레이 접지 같은 경우에도 211과 140 중에 접촉을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KC는. 그 부분만 말이 좀 바뀌어 있고 나머지는 판단 기준 내용하고 거의 뭐가 맞다는 거죠. 그리고 관통부에 그 방어구의 관통부에 우리 그 불연제로 이제 충전하지 않습니까? 내화 충전제로 충전하는 거.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을 받아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케이블 트레이 시공할 때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뭐 이거 검측할 때거나 아니면 뭐 접지할 때거나 그 케이블 트레이에 케이블 포설할 때거나 이런 거 보시면 거의 대부분 이 기준을 모르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서 시공을 하고 감리를 하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답안은 작성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법령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난이도는 조금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특징적인 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 1교시를 이제 전체로 봤는데 물론 이제 답안의 방향이 좀 바뀌어서 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교시는 무난하게 작성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그 내용을 좀 봤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2교시의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